지금 윤희철 박사께서 먼저 주제 발표를 하시고 토론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토론을 같이 하겠습니다. 먼저 마이크를 윤희철 박사님한테 넘기겠습니다. 네, 선배님들과 그리고 또 함께 활동하는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이 자료의 제목은 우리 임남표 회장님이 제가 아마 딱 이 길이에요. 저 앞에 운전하고 딱 지나가는데 저한테 전화 주셔서 광주 전남 도시 녹색교통진흥방안에 대해서 미래 포럼에서 발표를 해라고 하셔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 준비를 했던 겁니다. 다행히 이제 1월 달에도 신석기 국장님이 또 기회를 주셔서 이 비슷한 발제를 한번 했는데, 그것보다도 업데이트를 해서 좀 진행을 할 수 있었는데요. 이번 지방선거 좀 재밌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가 재밌는 게, 제가 봤던 포인트 중에 재밌었던 건, 보통 민주당 경선이 사실은 거의 뭐 결정이기 때문에 그때 나오는 때 주로 거기에 선거운동을 하는데 대부분 조직선거를 하니까 정책이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건 통합을 하다 보니까 광주는 전남에 어필해야 되고 전남은 광주에 어필해야 되니까 다들 정책을 내놓는데, 첫 번째 정책들은 대부분 산업을 발표했는데 두 번째가 다 교통이었는데요. 그 교통이 잘 아마 유심히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광역 BRT, 그러니까 광역 급행 간선버스를 하겠다. 또 하나는 신정훈 후보 같은 경우는 아예 대중교통 요금을 2,000원으로 맞추겠다. 막 이런 파격적인 공약들이 나온 걸 보면서 제가 너무 신기했던 게, 예전에는 교통공약하면 우리 동네에 KTX 더 빨리 많이 다니게 하겠습니다, 아니면 고속도로를 더 빵빵 뚫겠습니다,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전혀 다른 형태의 정책 공약들이 나온 걸 보면서 이게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구나와 함께 우리가 지금 변화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한테 처음에 윤남표 의장님께서 발제 준비하라 할 때는 40분 얘기해, 충분히 얘기해도 돼 하셨는데, 오늘 저한테 갑자기 또 25분 만에 했는데, 방금 또 뒤에서 20분 만에 라고 하셔서 최대한 빨리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가 작년에 한 6개월 정도 지역 공공정책 플랫폼 광주로 해서 시민들한테 질문들을 던져봤습니다. 무엇이 가장 일상에서 체감되는 불편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질문들이 무엇이고, 그 안에 나왔던 답변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광주 전남의 교통 관련된 얘기를 전체적으로 하려다가, 일단은 전남의 것까지 현황 발표를 계속하면 너무 재미가 없으니 대부분 또 광주에 사시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은 광주의 교통 현황과 정책에 대한 소개를 좀 한 다음에 이어서 이제 미래 방향 제안인데, 이것은 이제 광주 전남 묶어서 같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질문들은 대부분 이렇게 됐습니다. 9월부터 이제 올해 2월까지 해가지고 쭉 정리를 했던 내용인데, 시민들이 무엇이 불편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통해서 그 안에서 정책의 신호를 찾아내고, 그러면 그걸 과제로 전환한 다음에 전문가들하고 시민들이 다시 응답을 하고 요것들을 보완해서 정책 제안서를 만들었는데요. 그 와중에서 특이했던 게, 여러 건들이 다양하게 들어왔는데 비중이 한 41.7%가 제안서의 대부분이 교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통 분야에서 제가 좀 특이했던 것도, 운전하기 불편하다라는 건 하나도 없었고요. 다 대중교통이 불편하고, 보행이 불편하고, 자전거 타기 불편하고, 뭔 생각이 들었냐면 짜고 찼나? 막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불편하라고 말하는 것들의 대다수가 이런 내용인 걸 보면서 또 이것도 바뀌었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이제 이런 불편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빈도로 내어 보시면 도로 문제에 대해서 가장 크게 나오는데, 이게 그냥 자가용 운전할 때 불편하다 그 얘기가 아니라 생활도로나 위험구 그냥 관리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버스 불편, 자전거에 대한 요구도 꽤 강하게 나왔고요. 지하철 확충 요구도 이제 상대적으로 낮지만 같이 나왔습니다. 이제 뭐 여기 관련된 자료는 이제 자료집에 다 있으니까 자세히 보시면 나중에 이제 이해하실 수 있을 건데요. 버스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도 배차 간격 길고 노선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굉장히 많았고, 특히 이제 광주가 광주의 부서 중에서 제일 힘든 부서 중에 하나가 대중교통과거든요. 왜냐하면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정말 기피 부서 중 하나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상 이제 예전에 대중교통과장이 만났을 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산업단지나 아니면 도시 외곽에 최근에 첨단 3지구도 개발하고 있는데, 개발 협의를 할 때 제발 대중교통과랑 좀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버스가 거기까지 어떻게 넣긴 넣고 오는데 회차지가 없는 거예요.
버스를 돌려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것들 자체가 아예 준비가 안 된 도시개발이 이루어지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것들. 그리고 또 버스의 총 대수는 1000대 정도로 정해져 있는데 우리 실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1000대로 정해져 있는데 외곽까지 버스 한 대 넣으려면 가운데서 잘 다니는 버스 하나 떼가지고 그쪽으로 더 손을 넣어야 되고 그 와중에 그러면 그동안에 10분, 20분 간격, 15분 간격으로 다니던 버스는 20분, 30분으로 늘어나는 것이고 외곽은 버스 1시간이나 2시간에 한 대 다니는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아까 이제 류영국 박사님도 얘기하셨는데 도시계획을 하는 사람이 왜 교통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느냐, 이게 둘이 접목이 제대로 안 돼 있고 그 관점에서 우리가 검토가 되는데 안 된 부분들이 사실 계속 누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하철 부족 얘기, 도시철도 한계에 대한 의견들도 있었고 이제 노선 재조정이나 배차 간격 단축이나 뭐 이런 요구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자전거 인프라 부족 모두가 다 인지하고 있는 그 정도로 심각하게 다들 인지하고 있고 보행 안전 문제인데 저는 사실 자전거도 그렇고 보행도 그렇고 사실 신도시 개발한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인도 폭이 1m 이상을 확보하는 지역도 별로 없습니다. 아예 구도심, 그러니까 인도 자체도 없는 경우도 많고요. 근데 이게 과연 선진, 뭐 요즘 K문화 하면서 선진국 얘기하는데 과연 광주가 그런 도시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보행하기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 실제 일례를 들면 제가 작년까지 사무실에 서울에 있어가지고 서울 수도권 쪽에 돌아다니면 낮에 어떤 걸 볼 수 있냐면 장애인이 휠체어를 끌고 또는 유아차를 끌고 이동하는 것을 수시로 그냥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자주는 아니지만 빈번하게 볼 수 있는데 제가 광주 전남에서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유아차를 끌고 다니는 어머니들이 버스를 타는 것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건 사실 정말 심각하게 저는 고민해야 될 지점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도로 정비나 뭐 이 요구사항이나 뭐 시민들이 느끼는 영향 이런 것들을 이제 나중에 자료로 보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면은 버스 체계에 대한 전면 개편 요구가 가장 강하게 나왔고 그 다음에 도시철도, 광역철도 확충 필요성, 그 다음에 자전거 보행 중심의 안전 인프라 구축. 그 다음에 이제 근본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게 의외로 자동차 중심의 도시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를 계속 하십니다. 근데 이게 이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더 높아지시는 게 80 넘으신 어르신들이 저희 마을에도 이제 제가 이제 담양에 살고 있는데 마을에 80이 넘으시면 남성분들이 그 전에는 운전하고 다니시는데 다들 이제 운전이 무섭다고 하세요. 사고도 종종 일어나고 하니까 이제 이런 이제 고령화에 대한 문제까지도 사실 이제 계속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는 손 놓고 볼 문제가 아니라서 전반적으로 바꾸는 상황들이 필요해졌다라는 것입니다.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릴 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환경에 관련돼서 사실 녹색교통이 환경의 관점에서 교통을 보는 것이니까 좀 얘기를 해보자면 제가 이제 다른 지역에도 그렇고 특히 도시 지역들 산업 분야가 크게 포지션을 하지 않는 지역에서 사실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그냥 우리가 숫자로 놓고 따졌을 때 광주가 사실 2045년 탄소 중립을 외치고 있는데 이 수치로 놓고 따지면은 전국에서 탄소 중립을 가장 잘할 수 있는 도시는 사실 서울입니다. 왜 그러냐면 서울은 대중교통 수송 부담률이 갈수록 더 높아지고 있고 지금 이미 60% 가까이까지 가고 있고 자전거도 굉장히 많이 타고 있는 추세죠. 근데 이제 자가용 승용차가 늘어난 경우에는 이게 불가능한데 그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할 때 직접 배출원이고 간접 배출원이 있는데 직접 배출원은 이 광주 내에서 생산해낸 온실가스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여기 전기 불 켜져 있는 것은 여기 광주 안에 발전소가 있는 건 아니라서 이건 간접 배출원으로 보고 빼버리고요. 그러면 직접 우리가 배출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면서 타고 왔던 자동차 그리고 난방하기 위해 쓰는 그러니까 도시가스 이런 것들입니다. 거기에 봤을 그래서 에너지가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배출원에서 88%죠. 근데 그 에너지를 다시 빼놓고 보면 수송이 52%입니다. 굉장히 높은 비중입니다. 사실상 그래서 정말 쉬운 말로 모두가 다 그냥 대중교통 이용하고 녹색교통만 이용해도 탄소 중립으로 바로 가는 겁니다. 너무 간단한 원리인데 사실 우리 일상에 그렇지 못한 문제가 있어서 먼저 이 문제를 먼저 꺼내놓고 말씀드리고요. 수송 분담률은 이제 이거 언제나 논란이 되는 수치긴 한데 일단 뭐 승용차가 절반이고 계속 올라가는 추세. 대중교통의 31.7%가 이렇게 돼 있다. 뭐 보여지고요. 여기에 이제 자전거나 기타 PM건이라고 하는 개인형 이동단체가 6.4%라고 하는데 이제 자전거 하신 분은 하나같이 하는 말이 이건 좀 신뢰가 안 된다 이렇게 많이 탄다고 라는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여하튼 통계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뭐 이거 지표들이 이렇게 있고요. 근데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건 이 정도의 계획을 광주시가 갖고 있다. 하지 않으려는 게 아니라 하려는 의지는 계획상으로는 다 있다라는 거고요. 요거는 제가 참고로 저 스스로 궁금해서
광주를 중심으로 해서 대중교통 현황을 한번 도면에 표시를 해본 겁니다. GIS로 해서. 근데 저게 보시면 빨간색은 이제 간선 버스들이 많이 다니는 노선이고, 노란색은 지선이고, 그 다음에 이제 녹색은 이제 그 외의 버스들인데, 그 중에 이제 잘 안 보이는데 이제 보라색이 있긴 합니다. 이제 농어촌 버스들인데요. 저기에 뭘 올려놓은 거냐면, 지금 원래는 건축물 대장상에 집들이 있는 걸 다 검정색으로 표시한 거거든요. 검정색으로 표시된 게 보이는 것에서 반경 300m, 그러니까 300m로 설정해가지고 저 안에 버스가 다니냐 안 다니냐를 표시한 겁니다. 그럼 저기에 지금 검정색이 보인다는 건 그 반경 내에 버스가 아예 안 다니는 겁니다. 사실은 저 검정색 보여서는 안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제 시에서 만든 자료들 보면은 정류장 위치에 따라서도 합니다. 정류장이 사실은 버스가 다닌다고 해서 정류장이 없으면 또 문제가 되니까요. 그 반경으로 해서 하긴 하는데, 제가 300m로 설정했던 건 저게 걸어서 한 5분에서 10분 거리인데요. 저 이상이 넘어가면 사람들이 버스 타는 걸 포기를 해버립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해놓은 건데, 딱 보시면 저쪽 왼쪽 지역에 이제 하남산단 같은 경우는 이제 산업단지니까 이해가 되는데, 이 원도심이라고 하고 있는 동구나 남구나 서구를 보시면 그러니까 건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스가 안 다니는 것은 여전히 교통 서비스의 한계가 지금 계속해서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버스 전용차로 현황 요거는 이제 대중교통 계획이 있던 것들을 제가 이제 간단한 현황 자료 중심으로 한번 이제 캡처를 해가지고 온 건데요. 나름 열심히 그림을 그려가지고 하고 있고, 또 하나 이제 광역철도망에 대한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저는 이제 약간의 여기서 이제 광역철도망을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고, 빨리 이제 철도망을 확보해야 된다는 분들도 있고 한데, 저는 이거 좀 한번 생각해볼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다 보니까 철도망 계획을 지금 수립해도, 지금 5차 국가 철도망 계획이 넣어도 이게 실현되려면 30년 걸리겠더라고요. 요즘 분위기가 계속 그러거든요. 근데 이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그 철도망 구축의 계획에 따른 뭐 여러 노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광주시가 지금 계획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이제 간선 급행버스 BRT라고 합니다. 아마 이게 뭐야, 그냥 버스긴 버스인데 어떤 버스야 하면, KTX 타고 세종시 갈 때 오송역에서 내려서 들어갈 때 타는 버스 보시면 빨간색 버스가 있습니다. B로 시작된 버스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BRT라고 하는 것이고요. 요즘 그 재미를 좀 하려고 그 BRT 중에 뭐 굴절 버스도 있고 이제 2층 버스도 있고 합니다. 이제 그런 버스들을 운영하려는 계획들을 광주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순환 도로를 활용해서 급행 노선안, 그러니까 이것도 참 많이 바뀐 건데요. 이게 비교적 최근에 들어간 계획인데, 요거 10여 년 전쯤에 시민사회에서도 일부 제안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순환 도로를 달리는 버스를 제안하자 했을 때, 왜냐면 그러면 더 빨리 이동할 수 있으니까 그 버스가. 근데 그것도 많이 받아들이지 않다가 이제는 이제 검토되고 있고, 계획안에는 이제 일단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DRT라고 수요응답형 교통 체계인데요. 마을별로, 왜냐하면 이제 외곽 지역의 마을에 정시성을 가진 버스를 계속 넣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다면 예를 들면 제가 핸드폰으로 어플을 통해서 호출을 하면 그 지점에 그 버스가 오는 거죠. 거기서 이제 가상 정류장에서 내가 탑승을 할 수 있게끔 설정을 하는 건데요. 그런 이제 교통 서비스도 현재 계획상으로는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예산 문제 때문에 계획은 있지만 실제 언제 구현될지는 쉽지 않은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전거 얘기도 우리가 빼놓을 수 없잖아요. 대자보 도시 할 때 중요하게 이제 자전거를 보는데, 자전거 통행량이 많은 구간에 대한 버스 노선과 그다음에 뭐 간선도로망 정비 및 연계축 형성까지도 계획은 다 포함이 되어 있고 검토는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한계들이 있죠. 낮은 대중교통 수동 분담률, 사람들이 갈수록 버스 자가용을 더 많이 타죠. 제가 놀란 게 뭐냐면, 인구는 계속 줄고 있는데 자동차 등록 대수는 매년 15,000대에서 2만 대씩 늘어납니다.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난으로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2039년이 되면 보통 우리가 운전을 20대부터 80세까지 하니까 그 인구 수와 그 통계청 인구 추계에 맞춰서 봤더니 2039년이 되면 자동차 대수가 더 많아지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정책의 방식들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도심 내 대중교통 소외 지역, 아까 제가 보여드렸지만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2호선 완공이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2단계 사업도 지금 원래 1단계도 지금 계획 목표 연도보다 더 뒤로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시고, 물론 이제 내년이면 개통이 될 것 같긴 한데요. 문제는 이제
그 2단계 구간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1단계 뭐 이거 얘기하자면 또 너무 길어지는데 일단 뭐 그런 문제들, 그다음에 광역철도망 실현도 사실상 어려운 부분, 그다음 BRT 광역 연계가 현재 안 돼 있죠. 근데 이 문제는 이제 곧 풀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제가 이제 담양 군민이다 보니까 계속 정책 제안을 했던 것 중에 국내에다 제안했던 게 실현될 뻔하다가 이제 안 됐다가 어떻게 되긴 했는데 좀 이상하게 되긴 했는데 이게 뭐였냐면 담양읍에서 출발해가지고 수국을 지나서 첨단으로 들어오는 BRT를 넣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광역교통 대도시 광역 대광이라고 하는데 제가 뭐 약자인지 갑자기 헷갈려요. 예. 그래서 대도시 광역교통위원회에 신청을 했는데 광주시가 계속 반대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농어촌 버스가 광주로 진입하면 광주 시민의 세금으로 적자 보전을 해주는 상황이 또 되거든요. 그러니까 광주 입장에서는 좀 짜증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꼭 그렇게만 볼 건 아닌데, 왜냐하면 그 노선 안에서 시민들이 또 많이 이용하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계속 항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주시가 반대가 좀 안 됐다가 최근 들어서 그러면 시외버스로 할게 해가지고 지금 시외버스 운행하는 식인데요. 근데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제 통합이 되는 상황이라서 이런 문제들은 이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DRT 도입 필요성이 있는데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주 DRT는 주로 이제 관광 쪽에서 시범 사업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국내 상황을 보면 인구 감소 지역 중심으로 해서 저게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광주 전남과 실질적 연계가 거의 부족한 상황이 것도 현재 문제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제일 안타까워하는 것 중 하나가 1인 교통수단 대응이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 좀 이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방안을 이제 간단하게 좀 제시를 해보면, 제가 유럽 도시를 가보면 언제나 느끼는 게 유럽은 녹색교통 잘하는데 왜 한국은 안 되지? 이제 이렇게 단편적으로 볼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유럽은 제가 예전에 통계를 봤더니 1950년대 도시화율이 이미 70%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인구의 그 나라의 인구의 70%가 도시에 이미 살고 있었고, 우리나라나 아시아권은 10%대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다가 급격한 산업 발전이 또 도시화가 되면서 넓은 도로망을 우리는 가질 수 있는 반면에 유럽 도시들은 건물이 먼저 서 있기 때문에 도로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 되어 왔거든요. 그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녹색교통으로 갈 수밖에 없는 합리적인 판단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그렇지 않죠. 그러면 우리는 포기해야 되나라는 고민을 하다가 제가 요즘 계속 고민하는 건 그래서 이제 여러 정책 중에 하나가 이제 차로를 좀 줄여서 도로 다이어트를 하자 뭐 이런 제안들이 나오는데, 그것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건 도로를 줄인 문제보다 그러니까 자가용 중심으로 구도된 생활 방식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로 좀 접근을 하면서 다양한 교통수단으로 좀 하면 어떨까, 이제 이런 제안들을 또 드려보는 건데요. 그 이야기를 좀 해볼 거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억제로만 접근하면 사람들이 반감 때문에 이게 접근이 쉽지 않으니 선택지를 좀 늘려보자. 그러니까 뒤에 보여드릴 다양한 교통수단들이 있는데 그 교통수단들을 좀 재밌고 즐겁게 이동하게 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광주 전남의 그림으로 봤을 때 도시 내부 교통에서 권역별 통합 교통 체제로 이제 전환해야 되고, 10, 30, 60 녹색 교통 생활 구축, 이게 재밌는 게 이번에 그 민주당 후보들 공약이 다 이거였어요. 30, 60. 저는 이제 여기에 10을 더 붙였던 건 일단 내 집에서 나와서 버스 타러 10분 이상 가면 전 포기하거든요, 아예.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는 무조건 10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네, 그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도로 다이어트보다 이제 기능제 배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용어를 순환하는 겁니다. 결국 사실 이것의 방향성도 도로 다이어트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 다이어트 합시다 하면 반감이 너무 심해서 한번 관점을 좀 바꿔서 좀 다른 접근을 해보자라는 차원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도시 내부 교통에서 이제 요거는 이제 권역 통합 교통이라고 하는 건 앞서 말씀드린 데 이제 주로 이제 광역 BRT로 보시면 되는데, 광역 급행 간선버스 체계를 좀 확실하게 만들자. 뒤에 말씀드린 철도망하고 연계해서 보면 이제 철도망을 주장하시는 많은 선배님들이 계십니다. 이것도 좀 특이한 건데, 저도 요거는 연구 과제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러니까 선배님들 중에 저를 가르치셨던 은사님들이나 많은 분들이 철도망을 얘기를 하세요. 그 프랑스나 이제 LRT, 그러니까 간선 철도망을 통해서 거리가 살아나고 도시가 활성화되는 사례들 말씀하시는데, 그게 지금 우리가 구현이 가능할까라는 고민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 얘기 뒤에 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일단 시민들이 체감하는 교통 문제 빨리 해결해 주려면 광역 BRT도 빨리 하자. 이건 버스만 돌려도 되거든요. 그리고 그 동안에 그 칸막이들이 다 깨어진 상태라서
이번에 이제 통합도 되는 마당에 이건 충분히 가능하겠다 이고 심지어 광주뿐만 아니고요. 여수, 순천, 광양 같은 경우는 대통령 공약에 광역별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사고 싶다고 청년들이 하나도 주장을 해가지고 그게 포함됐고 지금 목포의 경우에는 목포와 신안은 이미 공영제인 상황이고 무안과 인근 지역들과 연계성만 확보하면 또 광역별지가 가능해지거든요. 이거 타이밍이 딱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건 지금 무조건 빨리 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이제 광역 빨리 이동하는 것도 있지만 저 차량은 빨리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광주에 진입했을 때는 정류장을 다 서는 게 아니고 일부 정류장만 쓰니까 시민 입장에서 더 빨리 그 이동이 가능해지거든요. 그런 관점을 한번 볼 필요가 있겠다는 것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10분, 30분, 60분인데 사실은 생활권 내에서 엄밀히 말하면 15분 도시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30분도 너무 먼 거리긴 합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도시 상황에서 15분 내에 모든 인프라를 다 제공을 할 수 없다면 마트, 병원, 잠복 이런 것들 다 제공을 못 한다면 30분 생활권 이동을 보장을 해주는 방안을 찾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만 60분이라는 게 순천에서 신안까지 60분에 가자 이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호수, 순천, 광양이면 그 60분 그리고 광주권도 60분 예를 들면 담양에서 출발해서 나주역 신도시까지 60분에 갈 수 있게끔 사실 그거 매일 출퇴근하는 경우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활권 정도 이동을 보장해야 사람들이 자가용해서 고유가 시대에 탈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도로 기능 제공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도로 다이어트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주민들 입장에서는 차로를 줄이겠습니다 하면 일단 반발이거든요. 그 관점이 아니고 인도도 좀 넓히고 긍정적인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보자는 거죠. 인도도 넓혀보고 자전거도 좀 타게 하고 그러려면 이렇게 좀 조정이 필요합니다라는 관점으로 좀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것이고요. 이걸 얘기하면 또 이제 도로 기능이나 이런 것까지 가다 보면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특히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출장 다닐 때 저는 헬멧도 있는데 헬멧이 접이식 헬멧이 있습니다. 그걸 타고 다니는 게 요즘은 그 전동 킥보드를 탈 때 헬멧 안 쓰면 벌금 내야 돼서 그거 가지고 다니거든요. 근데 광주에서는 제가 거의 안 탑니다. 왜냐면 광주 도로 사정이 너무 안 좋습니다. 전동 킥보드 타기도 어렵고요. 자전거도 김광욱장님하고 한번 같이 타는데 김광욱장님이 여기 빨리 통과해서 오라는데 난 무서워서 못 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로 갔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라면 좀 어떻게 좀 빨리 개선책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뒤에 이제 추진 전략을 제가 이제 쭉 말씀 8가지인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이런 내용인데 그냥 쭉 하면서 지나가면서 말씀드릴게요. 광역 BRT는 이거는 버스만 지금 당장 노선만 확보하면 가능하니까 당장 해보자. 라는 것이고 이것을 했을 때 한 개 노선이라도 빨리 시민들이 체험하면 거기에 맞춰서 더 업그레이드된 방식으로 다양하게 갈 수 있습니다. 광역 BRT 얘기만 꺼내면 교통 전문가들은 그 얘기를 해요. 여기 버스 중앙 차로도 해야 되고 정류장도 스마트 정류장 멋지게 만든 그거 하면은요 계획 세우다가 한 10년 또 가버리거든요. 차라리 그러지 말고 최근에 이제 금호고속 관계자들 우연히 얘기할 때가 있었는데 금호고속도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이거든요. 최근에 그 버스 터미널도 매각했잖아요, 신세계에. 그러니까 자기들도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서 그냥 시외버스만 운영하는 회사에서 대중교통 회사로 넘어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목포에서 금호고속에서 실제로 일부 노선은 금호고속이 운영하는 버스도 있습니다. 이런 변화들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기업도 살리고 일자리도 살리면서 광역 BRT의 전환까지도 지역에 있는 여러 이제 시외버스 회사들과 협업해서 진행하는 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려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철도망 얘기를 할 때 제가 도시철도 2호선 노선 변화 이걸 왜 가지고 왔냐면 나중에 자료로 자세히 보시면 좀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이게요 원래는 도시철도 1호선을 계획할 때 5호선까지 노선 계획이 있었죠. 그 상황은 이제 유영국 박사님 너무 잘 아시는데 그런데 이제 IMF 터지고 여러 상황 때문에 이제 다 취소되고 결국은 이제 2호선만 남게 됐는데 2호선이 선거를 지날 때마다 모든 정치인들이 우리 동네도 지하철 다니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노선이 계속 틀어집니다. 결국 그렇게 해가지고 현재 노선이 만들어졌죠. 저게 제가 알기로 마지막으로 확정됐던 2호선 계획이 완공 연도가 2014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완공은 저세상입니다. 어려운 거죠.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희망 고문하면서 도시철도 얘기 하는 것은 물론 이건 추진하려면 하고요. 계속해서 이거는 예산 투입해서 하더라도 당장 할 수 있는 것에 좀 집중을 하자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권역별로 BRT를 하다면 결국은 KTX 타고 내려서 환승역사로서 운영까지 가능해야 되는데 외지에서 오신 분들의 가장 큰 불만이 광주에 도착했는데 버스 타러 광천터미널까지 가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전남에 갈 때 그 문제. 목포도 똑같습니다.
목포역에서 내리잖아요. 버스 터미널까지 걸어서 1시간 걸립니다. 그리고 이것도 사실 이동권에 굉장히 큰 문제들이 있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종합적인 방안을 다시 찾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건 조진상 교수님이 작년부터 계속 제안하셨던 건데 기존 철도망을 활용해서 광역철도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사실 부울경에서 이미 하고 있고,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 예를 들면 지금 무궁화나 새마을호가 1시간에 한 대나 아니면 2시간에 한 대 다니는 걸 10분이나 15분 간격으로 빨리 다니는 이제 전철로 하는 거죠. 근데 이건 사실 계획 수립하고 그다음 철도 구매 계약하고 하면 진행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것도 사실 실행하려면 10년 걸립니다. 왜냐하면 법제도를 따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사실은 요건 당연히 하는데, 그래서 당장 이제 필요한 건 뭐냐면 이제 조진성 교수님 말씀으로는 올해 하반기에 지금 선거 때문에, 지방선거 때문에 그 5차 국가철도망 기본계획이 뒤로 넘어가 있는데, 그때라도 요 대도시권 지정을 좀 집어넣자, 그 제안이라도 좀 하자라는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시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 이제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공공버스 중심으로 체제를 좀 재설계하자라는 건, 그러니까 간선의 경우에 광역 BRT, 지성버스 운영하고, DRT의 경우에는 저밀도 지역에 좀 보급을 보완을 좀 하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들이냐면 섬 지역에 대한 교통 문제도 요즘 심각하다라고 되어 있고, 제가 알기로 최근에 이제 자료를 찾다가 알게 된 게 흑산도로 들어가는 배편이 노선 선사들이 이제 우리나라 배들이 30년 이상 25년까지밖에 운영을 못 하는데 5년 플러스가 가능하대요. 심사를 받아가지고. 그것도 굉장히 빡시게 해가지고. 근데 이제 30년을 넘으면 아예 이제 운항 중단해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흑산도 들어가는 배들 절반 이상이 그 상태라서 그것도 이제 이동권의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지금 광주 전남이 통합이 되니까 광주에서 전혀 관심도 안 가졌던 이야기들이 이제 이 안에서 하나씩 터지는 걸 보면서, 야,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도 개선이 이제 우리도 고민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광주 지속교를 비롯해서 일부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이 교통 운동하시는 분들이 무상교통 도입에 대한 제안들을 하십니다. 저도 이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실제로 인구 감소 지역에 그 전남에서 무상교통을 사실상 신안군이 제일 먼저 했었고, 그게 확산될 줄 알았는데 확산이 전혀 안 되고 있다가 의외로 그 바통을 누가 이어받았냐면 경북에서 받았습니다. 경북 의성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영주시에서 했는데, 영주시가 인구가 한 7만 정도 되는데 지금 이용자 수가, 대중교통 이용자 수가 2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무상교통을 한 이후로. 이제 그런 이제 긍정적 효과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광주시에 이걸 적용을 할 때는 좀 고민할 부분이 뭐냐면, 저도 이제 고민되는 게, 요 자료가 이제 녹색전환연구소에 최근에 무상교통을 할 수 있는 사례에 대한 자료를 저렇게 이제 지도상으로 표시를 해놨고, 사실상 전남 지역의 상당수에 포함이 됩니다. 다만 걱정되는 게 프랑스에서 이제 그 국회 차원에서 이게 무상교통이 효과가 있는지 연구를 해봤더니, 인구 감소 지역은 효과가 있는데 대도시 지역도 효과는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가용을 이용하던 사람이 자가용을 포기하고 무상교통을 했다고 해서 넘어가지는 않더라. 그래서 요건 좀 고민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광주시에 전면적으로 다 도입하는 것. 다만 이제 고령자 중심으로 해서 또 그 취약계층에 대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복지적 측면에서의 효과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걸 정말 대중교통 활성화 측면에서 대자보 도시를 만들려고 한다면 좀 더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것이고요. 광주 전남에 이게 통합되는 과정에서는 이제 전남의 경우에는 군별로 최근에 영암도 시작을 했거든요. 이 무상교통이 지역 살리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신안군에서 여러 우여곡절을 거쳐서 무상교통을 했더니 어르신들이 집에만 계시다가 버스가 무료니까 한번 나가볼까 하고 버스 타고 나와서 읍내를 돌아다니시면서 그동안에 병원이 없어서 좀 힘들었는데, 신안군이 한방병원이 갑자기 들어오고요. 어르신들이 막 거리에 나오니까 안과가 생기고 경제 활성화가 되는 걸 보면서, 교통이는 단순히 복지가 아니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 또 하나의 그 피를 돌게 만드는 수혈의 효과도 있구나라는 이제 그런 연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1km를 해결하는 이제 자전거 PM 보행인데요. 저는 이제 이 부분도 우리가 마이크로 모빌리티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가까운 퍼스트 마일, 라스트 마일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최대한 잘 대중교통에 접근할 수 있게끔 할 것인가로 좀 접근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야지 사람들이 재미있고 즐겁게 이동할 수 있는 수단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건 사실 여러 가지 논의를 해봐야 할 상황이긴 합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아이들이 픽시 자전거를 탄다고 해서 굉장히 비판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게,
우리가 아마 기억하실 건데 2002년 그 월드컵 시즌에 아마 거의 대부분 전 국민까지는 아닌데 대다수의 청년들과 수많은 중장년들까지도 인라인 스케이트 탔던 거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때 어땠습니까? 위험하다고 막 여기저기 방송에 때려버리니까 그 붐이 6개월 만에 쭉 사라지고 인라인 타면 나쁜 것처럼 묘사가 되면서 끝나버렸죠. 자전거는 좀 그나마 좀 나았는데 PM도 똑같습니다. 전동 킥보드도 나쁜 거야 막 하면서 18세 연령 제한하면서 이제 못하게 만들어버렸고 픽시 자전거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근데 아쉬운 게 뭐냐면 외국에서 픽시 자전거나 이런 거 탈 때 보면은 그것만 탈 수 있는 놀이공간이 있습니다. 벨로드람 같이 탈 수 있는 그 일종의 영화 보시면 막 자전거 타고 막 묘기 부리는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그런 공간들을 마련해 놓고 타게 하는데 우리는 니네 타지 마 위험하니까 안전하지 않으니까 타지 마 이렇게만 접근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도 독일 같은 경우도 공도에서 못 타게 합니다. 일본도 그렇고. 근데 탈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주고 거기서 타게 합니다. 우리는 정책적으로 이게 이제 교통 얘기하다가 갑자기 청소년까지 넘어가긴 하는데 이제 이런 좀 즐거운 도시를 가려면 사실상 지루한 교통 체계 버스만으로 아니면 지하철만으로만이 아니라 다양한 교통수단의 접근성을 보존해 주는 것도 시민들을 대접으로 넘어가게끔 하는 좋은 방법이기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습니다. 제가 저 밑에 대전에 시민 10명 중 8명 타슈 타봤다라고 했던 제가 기사를 본 이유는 전 대전만 보면 너무 부럽고 약오르고 그렇습니다. 저 비슷한 시기에 광주가 타랑깨 서비스를 했죠. 근데 타랑깨는 거의 지금 고사 직전에 있고 대전 타슈인데 저 비용 얼마 안 들었습니다. 2020년인가 대전 타슈 2.0 선언을 하고 시민들한테 타슈를 타겠다 하고 저 자전거를 보급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그 해에만 70몇 억인가 정도를 썼습니다. 광역시 차원에서 큰 예산 아니거든요. 그랬는데 시민들이 저 자전거가 그때 약간 그러니까 시스템적인 설계를 한 가지 잘못했는데 뭐였냐면 어디서나 타고 어디서나 다 반납할 수 있게 해버렸더니 1시간 무료니까 시민들이 저 자전거를 타고 가서 숨겨놓는 거예요. 지도에는 뜨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 그래서 이용자 수가 폭증을 했거든요. 그러다 지금은 이제 반납 장소를 정해놨습니다. 근데 사실 저게 5년 동안 총 예산이 300억이 안 들었거든요. 정말 저 예산으로 시민들이 그러니까 자전거를 탈 수 있게끔 만들어서 좋은 사례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부러운 사례죠. 근데 이런 정책이 사실 자전거 같은 경우는 도로 확충도 중요한데 탈 수 있게끔 시민들한테 기회를 주는 것도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이제 마스라고 하는데요. 저게 막 영어로 막 사람들이 마스 하니까 혹시 이제 알고 계시라고 써놨는데 모빌리티 서비스라는 건데요. 그냥 간단히 말하면 교통 플랫폼입니다. 우리 네이버나 그러니까 버스를 탈 때 네이버나 카카오 지도로 버스 언제 오는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데 이걸 좀 더 확대하면은 제가 저희 집에서 나와서 예를 들면 공공 자전거도 탈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 자전거도 타고 버스도 타고 KTX 그러니까 전철도 타고 전체를 다 이동하는 교통 시간까지 환승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게끔.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버스가 언제 온지도 알 수 있고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지도 알 수 있고 야 자가용 효율적이 아니야 이 구간이 이 정도 경제적으로 따지면 나는 대중교통이 더 나아 이런 판단이 가능해지거든요. 이게 왜 필요한지는 이제 다들 이해하시겠죠. 여기에 이제 예를 들면 수요응답형 버스 교통체계로 DRD 외곽 지역에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플 열어서 그냥 딱 나 버스 탈게요 딱 하면은 마을회관까지 버스 예를 들면 버스가 있다 그걸 타고 이동할 수 있는 교통시간까지도 계산이 가능하고요. 섬지역 같은 경우는 요즘 이제 심지어 유럽에서는 보니까 자료조사하다 보니까 자율주행 선박까지 다닙니다. 자율주행이 위험하지 않은 왜 근데 완전 자율주행이 아니고 운전하는 것은 AI가 일종의 컴퓨터가 하는데 안전을 담당하는 승조원을 타고 있습니다. 근데 소형 선박 위주로 가죠. 우리 시골 그러니까 섬지역 가는 배들이 다 크잖아요. 이제 그렇게 안 하고 효과를 추구하면서 동시에 전동화도 갑니다. 그러니까 디젤 중심의 버스 배가 아니고 전기로 움직이는 배도 만들어서 이제 하는 거죠. 이제 사실 그것도 연결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 연결의 카테고리로서 그러니까 중요한 수단으로서 마스를 보면 되시고. 그다음에 이제 저는 교통복지라는 말 별로 안 좋아합니다. 필요하긴 한데요. 사실은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한데 돈 없고 힘 없고 백 없으면 그냥 대중교통 타라는 인식 같아서 대중교통이라는 표현도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경기권을 중심으로 일본은 이미 그래서 용어를 공공교통이라고 하고 있고 그래서 경기권도 공공교통공사 이런 식으로 씁니다.
대중교통하면 리더가 있고 대중이 이용하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어감 좀 약간 좀 어감이 있어서 그렇죠. 근데 공공교통하면 모두가 이용하는 교통 서비스지 않습니까? 그래서 10여 년 전쯤에 김광욱 센터장이랑 뭐 신석기 국장님이랑 있을 때 뭐 이야기를 했던 게 아니 한여름에 버스 타면 힘들어 죽겠는데 버스 정류장에 에어컨 틀어주면 안 되나? 막 이런 얘기를 했다 미친놈 소리 듣긴 했는데요. 근데 다행히도 불행 중 다행히도 미세먼지가 너무 심각해져서 갑자기 스마트 정류장 나오고 공기청정기까지 요즘 틀어주더라고요. 사실 이제 그 정도로 쾌적함을 담보를 해줘야지 사람들이 자가용에서 넘어올 수 있거든요. 이제 이 정도의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뭐 광역 교통 거버넌스 당연히 구축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저는 통합되는 마당에 와 이거 어떻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광주 교통공사가 원래 도시철도공사였잖아요. 광주 교통 전체를 다 컨트롤 타워까지는 아닌데 사업주 수행 주체로서 교통공사로 만들었는데 사실 시가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그 확대가 안 되고 있고 여전히 도시철도 중심으로 가고 있는데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들을 다 수행을 해야 된다면 결국은 교통공사 끝까지 다 전남까지 마스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걸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급하게 뭐 당장 내년 내후년 막 되는 건 아니겠지만 장기적으로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이 광주와 그리고 전남이 함께 잘 살려면 이 통합적인 교통 거버넌스 구축도 앞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광주 전남의 녹색교통은 자동차를 없애는 정책이라는 사실은 제 개인적인 욕심은 자동차를 좀 줄이고 없애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지만 이렇게 말하면 다들 안 들으시니까 시민이 매일 자동차를 쓰지 않아도 선택지를 만드는 정책, 도로를 줄이는 게 아니고 도로의 쓰임을 바꾸는 정책, 말을 좀 바꿨습니다. 대중교통, 자전거, PM, DRT, 광역철도, BRT를 하나로 연결하는 생활교통 전환, 그다음에 광주 전남의 미래교통은 더 빠른 자동차 도시가 아니라 더 편한 녹색 이동권 도시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 책자에 소개되는 순서대로 신석기 협력국장부터 다음은 장수일 정실영 사무국장님 그리고 세 번째는 김강원 광주 에코바이크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윤낙현 공동의장님께서 이렇게 순서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신석기입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 짧게 끝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자리에 많이 해주신 것 같긴 한데 또 그 기본소득당 신재 부모님께서 또 오신 것 같습니다. 나중에 토론에서 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볍게 저는 민선 8기 강희전 부장의 대자보 사업 관련한 부분을 좀 간단하게 좀 이야기 좀 드리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제가 관련한 시민 실천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저는 두 가지만 좀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실 겁니다. 2023년도 10월달에 아마 강의자님이 이 알리백이라고 하는 컨셉을 가지고 걷고 싶은 길을 100개를 만들겠다라는 컨셉으로 발표를 하고 이 대자보 사업을 진행을 했었죠. 추진했었고요. 이때가 사실 이제 자동차 중심 도시에서 시민들이 걷고 싶은 도시 그리고 이제 대중교통이 편리한 도시로 만들겠다라는 어떤 선언적인 의미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뭐 사실 대자보 도시라는 언어와 가치는 그러니까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가 지향해야 할 어떤 가치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광주 같은 경우는 2045년 탄소중립을 선언한 국가보다 5년 빠르게 선언한 어떤 지역으로서 이런 것들이 기후위기 시대의 어떤 수단으로서 활용하겠다라는 부분도 그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분명하게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추진 과정을 좀 살펴보면 2023년도 10월달에 알리백을 선언하고 관련한 정책들을 만들어 갔죠. 그래서 일단 관련한 기본적인 사업을 하는 부서는 전략추진단에서 이 사업을 담당을 했었고 뭐 4대 분야 10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한 초창기 때는 잡았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혹시 틀린 거 있으면 이창호 선생님이 이따 수정해 주실 거니까 저는 그냥 막 칠 겁니다. 그래서 현재 부시장이 단장으로 하는 대자보도시 TF를 운영해서 한 3-4차례 정도의 어떤 이런 회의를 거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대자보도시를 위해서 도시철도 2호선 그다음에 기존 1호선들은 운영을 하고 있죠. 그리고 한 2년 만에 물론 그 전에도 논의가 됐었지만 광천 이제 복합 쇼핑몰 관련해가지고 광천 상무선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최근 이적 매곡 백운 BRT 관련한 부분을 건설하겠다라는 부분도 여러 계획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나름의 성과라고 한다고 하면 아마 다들 카드 발급하셨을 거예요. K패스의 강화 버전인 광주의 G패스. 이 부분도 이제 저희 협의회에서도 뭐 화성 무상교통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셨던 신안의 무상교통 관련 부분 같이 좀 들어보고 이 정책화하는 과정에서 협의회도 좀 역할을 했었는데요. 이 G패스 도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아마 시청이나 또 여러 그 초등학교 가보시면 대각선 횡단보도 아마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어쨌든 그 보행하기 좋은, 안전하게 운전하기 좋은 도시로서의 이 정책으로서 좋은 것 같습니다. 아마 2025년 말에 한 105곳 정도 설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래 계획으로서는 올해 하반기 때까지 해서 광주 시내버스 노선 개편 전면적으로 개편이 될 예정인데 아마 약간 좀 딜레이가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부분. 단지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탈압계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2023년도에 뭐 200대인가 300대인가 도입되고 나서 사실 작년에 이걸 그 확대하려고 하는 활성화 용역까지 진행했었고 4,000대인가 5,000대까지 늘려가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은 아마 이제 시의 재정 상황에 대한 부분 때문에 올해야 시행이 안 된 것 같고 앞으로 아직 모르겠습니다.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될지 일단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도시철도 2호선 그 복토하려는 그 도로 개방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구간을 자전거 전용 도로라든지 어떤 보행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있었는데 그 부분도 이 도로 개방이 늦어지는 상황에서 예산이 반영이 안 되는 좀 안타까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광주 지역의 그 자전거 시범마을, 영산강변 자전거 마을 시범 지구 이런 사업에서는 사실은 초창기 때는 굉장히 큰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결국은 자전거 도로 정비라든지 약간의 개선은 있었지만 좀 양이 안 차는 그런 사업들이 좀 추진됐던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에는 작년 말이었죠. 호남고속도로 공사가 들어갔습니다. 어쨌든 앞에 말씀드린 이런 사업들은 예산 반영이 되지 않고 이런 호남고속도로 확장공사는 좀 들어갔다는 점에 대해서는 일부에서는 마음 좀 비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는 한 2년 정도의 이 사업을 좀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 대자보 정책이 사실 선언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부분이고 이런 다른 지역보다는 좀 빠르게 선언을 했던 부분이 있었지만 결국은 도시를 바꾸지 못했다. 이 도시를 바꾸지 못한 부분은 예산적인 부분 그리고 시민들의 의식을 바꾸지 못하는 부분, 시민들의 인식을 바꾸지 못하는 부분이 가장 좀 페인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계획으로서의 어떤 좀 계획을 잡지 못했다. 여기서 계획이라고 말하는 부분은 어떤 법정 계획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여러 다른 상위 법이라든가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이걸 좀 차기 시장이라든가 향후에 광주가 향후 30년, 10년, 30년 내 어떤 그런 철학에서 이 대자보 도시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강화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제가 좀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제가 이제 담당했던 사업도 그러니까 이 대자보 사업 중에서 시민 실천 활동들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시민들의 인식을 바꾸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 더 많은 예산, 더 많은 활동을 해야 되는 건 저는 사실인 것 같은데 한 가지 사례가 전주 같은 경우에 이전에 대중교통시민위원회의 형식으로 시내버스 노선 개편의 과정에서 시민들이 직접 이 노선 개편에 참여하고 노선 개편을 어떤 같이 논의하는 구조를 한번 만든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광역과 기초는 분명히 다릅니다. 단지 이 시민들이 직접 이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이 노선 개편에 직접 우리가 참여했다 인식할 수 있는 것도 분명 큰 과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광주도 이 시내버스 노선 개편뿐만 아니라 이 교통체계에 대해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제도적인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내버스 시민위원회라든지 그런 좀 법제화시켜서 이렇게 만들어서 이곳에서 노선 문제라든지 배차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도 좀 논의할 수 있고 상시적으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내버스 모니터링단 물론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300명 정도 지금 상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능에 대해서는 조금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그리고 노선 개편 내에서 시민 홍보 활동들 그리고 이
중공영제이기 때문에 이 버스 기사분들에 대한 어떤 친절기사 프로그램 뭐 그런 부분도 운영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캠페인 관련 부분도 이 시내버스 시민위원회에서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도 언급 윤희철 소장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광주 교통공사 기능 강화에 대한 부분은 면밀하게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23년도 9월달에 도시교통공사에서 교통공사로 넘어왔지만 현재까지도 뭐 예산적인 부분도 문제가 있었지만 역할에 대한 부분은 확대하지 못한 부분이 사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남 광주로 확대됨에 따라서 사실 이 공사에서 연구의 기능까지도 조금 같이 가져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이런 부분도 한번 같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석기 건축국장께서는 실은 그 대자보도시 전체적인 계획은 공감하는 바지만 예산과 시민의식 확산 이런 부분과 그다음에 계획이 법정화되지 못했다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셨는데 이 두 가지 문제점은 마지막 토론으로 이창호 시장님께서 좀 이야기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이제 대중교통 시민위원회 운영의 시민 참여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은 새로 이제 출범하는 정책적인 차원에서 검토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윤희철 박사께서도 이야기했던 교통공사 기능 강화 부분은 아마 당연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중요한 토론 문제를 다 던져주셔서 감사하고 또 지금 현재 대자보도시가 전국적으로 관심 있는 도시여가지고 어떤 분들은 용어를 좀 바꿔보자 하고 도시설계학회 회장은 그렇게도 이야기하고 자전거 매니아거든요. 근데 그렇게도 하고 전국적으로 관심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장수일 광주경실련 사무국장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민선 8기의 대자보도시 강기정 시장은 교통정책으로 대자보도시를 이야기했습니다. 현재는 대표적인 게 교통수단의 대표적인 게 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주 경실련뿐만 아니라 경실련은 전국의 5개 광역단체를 중심으로 버스 충공영제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바탕으로 자료 분석을 했습니다. 버스 충공영제에 대한 자료 분석 자료를 저희 광주광역시 자료는 4월 2일 날 발표를 했는데요. 대중교통의 대표적인 것이 버스인데 광주시는 특별히 이 버스가 세금 먹는 하마가 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지원금이 196억 원대였는데 2019년도에는 733억 원으로 늘어났고 2024년에는 1364원으로 86.2%가 증가했습니다. 노선수 그리고 정류장 수나 이런 것들은 그대로인데 실제 서비스 양은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 양이 줄었다라는 것은 노선 운행 거리가 줄었다라는 것인데요. 8만 대에서 7만 대로 서비스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표준 운송 원가는 한 대당 64만 원 정도에서 78만 원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런데다가 여기에 광주시는 6월에 버스 요금을 1,25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물가가 상승하고 또 인건비가 올랐기 때문에 이런 모든 면들을 고려할 때 그리고 광주시가 다른 지역보다 버스 요금이나 교통 요금이 싸다는 조건으로 인상을 해야 된다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버스는 시민들의 대표적인 그러한 교통수단이 되고 있는데 광주시가 시행하고 있는 버스 중공영제의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 이 노선과 요금은 공공이 지고 있고 실제 운영은 민간이 담당하는 이런 이중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조의 적자는 공공이 부담하고 또 운영 효율에 대한 책임은 민간이 충분히 지지 않는 그러한 모순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어서 광주가 나가야 할 방향은 분명합니다. 단순한 어떤 제도 유지가 아니라 대중교통 중심의 대자보 도시의 전환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어떤 부문 개선이 아니라 구조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중공영제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재정 지원 방식은 단순 적자 보존에서 벗어나서 어떤 배차 간격, 그리고 정실성, 안전성, 그리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와 연계된 구조로 이런 전환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통해서 예산이 실제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표준 운송원가와 재정 지원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또 버스 회사에 대한 독립적인 회계 검증을 실시하는 운영의 책임성과 신뢰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노선 체계의 전면적인 재편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노선은 중복과 비효율이 누적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정된 자원을 분산시키고 또 간선과 지선 체계를 명확히 구분해서 생활권 중심으로 노선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고요. 환승 기반의 효율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합니다. 그래서 특히 신도시와 외곽 지역의 교통 수요를 반영한 유연한 노선 설계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광주가 대중교통을 저비용 고효율로 교통체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실행 전략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핵심은 비용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재원으로 더 높은 서비스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수요 기반의 탄력적 운행 체계를 도입해야 합니다. 시간대별, 지역별, 그리고 수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배차를 조정하고 수요가 낮은 지역에는 소형버스나 수요 응답형 교통을 도입해야 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공차 운행을 줄여나가야 하고요. 둘째로 버스의 운행 속도를 높여서 운영 효율을 개선해야 합니다. 버스 전용 차로 확대나 신호체계 개선을 통해서 차량 회전율을 높이면 추가 차량을 투입하지 않고서도 서비스 공급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증가 없이 서비스 질을 개선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재정 지원 체계를 성과 기반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배차 어떤 준수율, 정시성, 그리고 이용객 증가 등 객관적인 어떤 지표, 그리고 연계된 지원 방식, 운영 주체의 어떤 효율 개선을 유도하고 재정 지출의 효과성을 높여야 합니다. 넷째로 디지털 기반의 운영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우리 윤희철 박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마스도 있겠지만 교통카드 데이터 운행이나 데이터를 활용한 실시간 분석을 통해서 노선 운영을 최적화하고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면서 시민의 편의를 높여야 합니다. 다섯째로 자전거와 보행 등 대체 교통수단과의 연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단거리 이동을 분산시켜서 버스가 중장거리 이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전체 교통체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광역 교통체계의 구축을 통해 구조적 효율을 확보해야 합니다. 광주와 전남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망을 구축하면 이런 생활권 단위 이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중복 투자 감소와 운영비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 참여를 실질화해야 합니다. 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감시 평가 체제를 구축하고 대중교통 정책 전반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시민의 경험과 요구가 정책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광주버스 중공영제의 문제는 단순한 어떤 재정 문제가 아니고 버스 요금을 올려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먼저는 버스 요금을 올리는 것보다
구조 개편이 더 우선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와 버스 요금에 대한 개혁 문제는 광주 시민들의 서비스를 늘리는 방법이고 그리고 시민에게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광주가 진정으로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로 나가기 위해서는 행정의 책임을 강화하고 운영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큰 틀에서 키워드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버스 운영 체계의 구조 개혁과 그리고 개선 그리고 교통망의 연계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주의 시민 사회의 그 수준이 이 정도 이렇게 성장돼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조목조목 너무 중요한 말씀을 많이 주셨고, 참고로 제가 30년 전에 광주 광역시청 근무 시절에 그때 당시에 도시하고 교통이 합쳐진 국장이 계셨어요. 나중에 서울청장도 하셨는데 그때 이제 저는 완전 공영제를 실시하자고 30년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검토를 그때 당시에 했었습니다. 버스 회사들의 기득권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포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결기가 또 있고 또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좀 마련돼야지 새로운 이제 그 행정 체제가 도입되기 때문에 새로운 방법론도 도입돼 볼 수 있지 않는가 하나에 대한 제시입니다. 여하튼간에 지금 현대의 것이 신교통 체제에서 다 논의되고 있는 BRT, 심리스, 마스터맨 모든 부분을 다 망라한 멘트를 해주셔서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일명 그 훈이 오빠 김강은 광주 에코 바이크 위원장님의 토론 듣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자전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발제자, 토론자 그리고 제 뒤에 하실 토론자까지 전부 다 자전거 이야기를 다 하셔가지고 굳이 저까지 뭐 이야기를 할 필요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제목도 제가 정한 게 아닙니다. 주최 측에서 이렇게 주라고 그러고 또 오늘 세미나의 주제를 보니까 진흥 방안을 내라고 겁나게 어렵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 토론문에 써놓은 것처럼 이미 지방선거에 나올 후보들에 대한 정책 공약으로 제가 제시를 했던 것이고 이 제안은 광주의 고바이크 차원에서 한 게 아니고 제가 참여하고 있는 재단법인 습관하는의 자전거 시민 포럼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만들어서 공약을 내보냈다. 유일하게 다른 부분은 세 번째 꼭지에 있는 타랑깨 부분만 다릅니다. 광주는 타랑깨고 서울은 따릉이고 대전은 타슈고 창원은 느비자고 이렇게 지역별로 공용자전거의 이름만 바꿔서 이미 정책 자료집으로 배포를 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제 자전거 이야기할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광주에서 아무리 이야기해봐도 또 안 먹히니까 서울까지 쫓아다니면서 중앙 차원에서 하는 게 훨씬 더 편하겠다 싶어가지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오늘 제가 4가지 이 정책 제안을 하면 아마 행정에서는 이게 안 되는 방법을 찾는데 한 40가지를 가지고 나오실 것 같습니다. 제가 되는 자전거 정책 40개를 이야기하면요. 아마 행정에서는 한 400개를 가지고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만 두 번째 제가 제안을 했던 초등학교 자전거 안전교육의 의무화. 그러니까 학교 안에서 좀 가르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학교에서 안 되는 거 한 20개, 30개 찾아올 겁니다. 이래서 안 되니까요. 그래서 지금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앙 차원에 가서 해보니까 전국적으로 되는 곳이 있더라는 거죠. 하나의 예를 들어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교육을 하느냐면 아주 단순합니다.
학생 1인당 33,000원씩을 배정해서 학생들을 가르쳐 주세요 하고 예산을 배정합니다. 근데 우리는 뭐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전거와 관련된 부분에서 이야기할 때마다 저는 앞서 하는 이야기가 이런 겁니다. 또랑이 있어야 개구리가 올 것 아니냐. 개울이 없는데 무슨 개구리가 오겠어요. 자전거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전거가 다닐 길이 없는데 뭔 자전거가 오겠습니까? 지금까지 그냥 저는 목숨 걸고 자전거를 탑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길이 있긴 있는데 무늬만 길인 거고, 그러니까 무늬만 또랑인 거죠. 아니면 그냥 도시계획 전문가들 계시니까 도시계획상 여기는 자전거 전용도로 하고 선만 꺼졌으니까 그림상 자전거 도로일 수밖에 없다. 근데 거기는 타기가 어렵다 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또랑을 좀 만들 때 또랑이 좀 연결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자전거가 다니는데 가다 끊기다 하기 때문에 이건 무늬만 또랑이다. 개구리 보고 그 또랑 아래서만 놀아라 이런 식으로 그들밖에 안 되더라라는 거죠. 이 이야기를 먼저 하고 꼭 토론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 드린 걸 안 되는 것만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제목이 지능 방안이니까 어떻게 하면 저런 생각을 했을까? 꼭 되게 만들어 봐야겠네. 이런 생각들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먼저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 고민이 있어요. 자전거만 이야기하면 안 되니까요. 대자보도시 앞에서 말씀하셨는데 과연 민선 국기에서도 대자보도시가 연속성을 가질 것인가? 저는 이게 의문이거든요. 대자보도시 요즘 대중교통 이야기 안 한다고 하니까 그럼 공공교통이면 공자보라고 하죠. 공자보 도시를 선언하면서 교통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가려고 할 것인가. 민선 국기가 대부분 보면 알지 않습니까? 아주 좋은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바뀌게 되면 그 전 정권이 했던, 그러니까 그 전 정부가 했던 좋은 정책들도 그냥 안 한다고 하면 좀 그러니까 흐지부지 해버리는 거죠. 손을 놔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우리 신석기 국장이 다시 어떻게 될지 이런 것까지 고민들이 살짝 되면서 무조건 공자보 도시라도 해서 살리라 쓰겠다 이런 생각이 저는 있는데, 여러분들의 힘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이제 제 토론문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드리면 딱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전거를 뭔 학교에서까지 배운다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뭐 유튜브 상에서 나온 내용을 보면 요즘 초등학교에서는 운동회도 잘 못합니다. 소음 때문에 쉬는 시간에 축구도 못합니다. 그렇게끔 심각해져 있는데 자전거가 접근 가능해지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전에 에코바이크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6년, 7년 동안 자전거 안전학교를 초등학교하고 하고 있습니다. 매년 20개 학교씩 하고 있습니다. 해지더라는 거죠. 근데 들어가 보면 초등학교 학생 중에 5, 6학년 대상으로 수업을 하는데 자전거를 못하는 친구들이 50% 정도 됩니다. 자전거를 태어나서 처음 만져보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5학년 될 때, 6학년 될 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 친구들을 위해서라도 자전거 안전학교를 해야 되겠다 시작하고, 맨 처음에는 그냥 무상으로 가서 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강사비 조금 줘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행정이나 정부가 받아서 좀 의무화를 했으면 좋겠다. 초등학교 졸업하면 자전거 정도는 탈 줄 안다. 타고 다니라가 아니라 탈 줄 안다 정도는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다는 거죠.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네 번째 이제 정책 제안에 써놓은 건데요. 다른 교통수단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뭐 인센티브도 많이 주던데
자전거 타는 사람들한테 주는 인센티브는 너무 인색해요. 오늘도 딱 보면 우리 신석기 국장이 마지못해서 갖고 왔는데 자전거 뒤에 다는 깜박이, 그것도 다른 행사에 쓰고 남은 거 가지고 와서 여기다 주는 정도 인센티브, 저거 인센티브로 나온 겁니다. 하다못해 자전거 탈 줄 아는 자전거 안전 교육을 받은 시민들에게 헬멧 하나 정도는 선물로 줄 수 있는 도시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머리 다치면 집에 못 찾아가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뭔가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전기차 산다고 하면 보조금을 얼마를 줍니까? 지역별로 차등해가지고. 네. 뭐 전기차라고 해서 친환경차니까 깨끗한가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으로 본다고 치면 자전거에 너무 인색한데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인센티브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 바라지 않는데 자전거를 바라보는 시각에서만큼은 좀 더 넓게 허용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오늘 제가 이야기해야 될 녹색교통 진흥 방안 안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토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별명을 찾아보니까요, 자전거 교주래요. 자전거 교주라고 그랬습니다. 여튼간에 자전거에 대한 저렇게 일관된 사랑과 그다음에 그 홍보와 그다음에 정책 개발을 그다음에 하고 있는 우리 김광은 위원장 박수 한번 쳐줍시다. 그러면 윤낙현 공동 대표님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예. 3월 28일 파리 시장이 정권 교체가 됐습니다. 대통령도 아니고 일개 시장인데 유럽의 다양한 신문에서 그렇게 많이 보도를 했어요. 미국에 있는 신문들도 보도를 하고 시장이 퇴임했는데 12년 시장을 했습니다. 파리는 임기가 6년이더라고요. 간선제예요. 시장을 간선으로 보십니다. 시의회에서 보는데 12년 동안 했는데 12년 동안 엄청난 변화를 좀 만들어냈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아마 가디언지, 무슨 르몽드, 독일의 무슨 매체 이런 데서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더라고요. 후임 시장은 이마누엘 그레고리오 이렇게 되는데 본인 시장 때 부시장입니다. 이 친구가 당선이 딱 의회에서 되자마자 자전거를 타고 당선 세리머니를 해서 이달구하고 탁 만세를 부르는 광경이 유럽의 다양한 신문에 찾아보면 그게 다 유튜브에도 떠 있고 그럴 겁니다. 그렇게 된 것은 엄청난 변화를 12년 동안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12년 동안에 만들어진 그런 내용의 핵심은 광주 스타일로 보면은 대자보 도시, 차타가 고민하는 대자보는 녹색 교통입니다. 녹색 교통의 도시대 자전거 친화 도시로 파리가 새롭게 탄생을 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우리 유 박사님 모시고 2014년에 파리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바이크 쉐어링 한다고 막 그런 때였습니다. 바이크, 렌탈 바이크 시스템 저녁에 도입되어 타랑게 된 겁니다. 유료로입니다. 그때는 한 7,000대였어요. 막 사진 찍고 그러고 저런 걸 우리가 광주에서 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또 파리를 그 다음에 COP 21대 한 일주일 동안 대중교통을 엄청나게 탔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가봤습니다. 작년에 2박 하면서 쭉 시내를 돌아다니는데 많이 변했더라고요. 그래서 엄청나게 변했습니다. 변화의 초점은 승용차가 도시의 주인이 아닙니다. 광주는 승용차가 주인입니다. 광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은 그렇습니다. 어느 도시나 골목길까지 이놈들이 다 장악하고 있어요.
쇳덩어리 아닙니까 사실. 괴물도 있죠.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그 부속물. 그런데 승용차가 아주 불편한 도시가 파리가 되었습니다. 자전거를 기점으로 해서 생각을 하면 파리는 전용 도로가 1,400km, 바이크 쉐어링, 렌탈 바이크 쉐어링이 2만 대, 1,500개여 개 시내 그물망처럼 깔려 있습니다. 자전거 보관하는 자전거 주차장, 개인도 자전거를 가지고 있거든요. 수만 대를 공영 주차할 수 있는 주차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6만 대. 자전거가 이달고가 시작할 무렵에 자전거 교통 분담률이 3~4%에서 20%, 12년 만에 이렇게 변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를 만들어냈는데 2015년 그 무렵에 누가 그걸 상상했습니까? 세상에 자전거가 승용차를 이길이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어요? 그러나 그런 현실이 파리가 만들어냈다, 그런 취지입니다. 세네강 주변에는요, 옛날에 도로가 있었습니다. 도로가 있었는데 하루 10,000대 왔다 갔다 출입을 합니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걸 뭘로 만들었습니까? 녹지를 만들고 자전거, 보행, 문화, 이 공간이 세네강 주변에. 옛날에는 자동차가 쌩쌩 다녔던 그 도로를 그렇게 바꾼 그런 스타일이 가장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개혁을 한다는 건 굉장히 힘듭니다. 대자보 하시면서도 아마 반발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이달고 시장이 엄청난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정책마다 다 바이크 쉐어링 정책도 역시 마찬가지로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승용차를 억제하게 하는 정책도 엄청난 반대가 있었습니다. 이거를 돌파해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보도가 됐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런 걸 돌파할 때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결국 파리 시민들의 지지 아니겠습니까? 김광훈 선생과 같은 자전거 매니아들이 조직적으로 그런 운동 캠페인을 펼쳐서 파트너를 했습니다. 파리에서는요, 지금 타고 계신 승용차 중에서 SUV 차량 조금 큰 거, SUV 차량 1시간 주차하는데 얼마인지 아십니까? 3만 원입니다. 1시간에 18유로, 1유로가 1,750원이니까 3만 원 아닙니까? 한 2시간 주차를 한다. 그러면 5만 원을 내야 됩니다. 이걸 딱 발표를 하자 식당 주인들, 빌딩 주인들, 자동차 세일하는 그 세일 다 반대했어요. 막 자기들끼리 모임해갖고 심지어는 소송을 제기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 그러면 주민투표로 물어보자. 그래서 주민투표를 했습니다. 파리는 주민투표를 되게 공휴일날 하더만요. 공휴일날 주민투표를 해서 딱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파리 시에는 지금 현재 SUV, 특히 큰 차의 경우는 더 많이 몰고 전기차도 주차를 봅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파리시에는 자전거가 바이크 쉐어링 2만 대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2만 대를 유지 관리하는 것이 우리는 시 예산 이런 걱정을 많이 할 겁니다. 일자리가 그 운영 관리하는데 직원 숫자가 300에서 500명 정도. 월급 받는 겁니다. 왜? 렌탈이니까. 렌탈 자전거를 그렇게 정기적으로 타는 사람들이 많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선순환 구조입니다. 어쩔 수 없이 승용차를 타고 주차를 하는 사람들은 세금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재사에 기여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작년에는요, 3월에 또 유럽 각 신문에 보도가 됐습니다. 파리 시내 500군데를 갖다가 500군데 자전거를 다니는 이런 길, 특히 학교, 우리는 골목에 있는 학교도 시속 30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막 이렇게 38서 같은 이런 봉들이 막 설치되어 있고 이러지 않습니까? 금지입니다. 500군데를 앞으로 녹지 공간으로, 자전거로, 보행으로 이렇게 바꾸자.
그것도 마음대로 하셔야 돼요. 이것도 주민투표를 해서 근데 주민투표가 우리하고는 제도가 다른 모양입니다. 투표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토요일날 일요일날 되게 투표를 하는데 투표율이 낮더라고요. 그래도 66% 70% 찬성을 냈습니다. 이것은 통과돼서 향후 단계적으로 자극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파리에 있는 모든 자동차 도로의 10%가 녹지 공간으로, 자전거 공간으로, 보행 공간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이런 모범을 파리시가 이루겠기 때문에 앤 이달고 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국제적인 관심과 지지 이런 것이 높아서 그렇게 그가 정책을 할 때마다 이렇게 신문에 많이 보도돼요. 영상각을 살리자 아무리 막 그러지 않습니까? 몇 ppm으로 몇 ppm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세느강에서 자연스럽게 수영을 할 수 있는 이런 세느강을 만들자. 6, 7년 전에 그렇게 공약을 해서 6, 7년 좀 노력을 해서 지금 매년 여름이면은 파리 세 군데에서는 수영을 할 수 있습니다. 올림픽 때는 가끔 신문에도 났습니다.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애를 먹었습니다. 그걸 돌파했던 것이 앤 이달고 시장입니다. 그만큼 도시는 리더십이 중요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너무 시간 많이 쓰는 필요한 아니 저는 시계가 없습니다. 그 거의 뭐 강연 수준의 열정을 보여주시고 있는 임낙현 공동대표님, 그 너무나 열정을 쏟다 보니까 본인이 주장하신 15분 도시에 대한 컨셉을 정확하게 전달을 안 해주신 것 같아서 지금 이제 15분 도시라는 것이 뭐 대한민국에도 한참 유행이고 강주시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방금 이달구 시장에 비해서 새로 시장인 엠마누엘 그레구아르 시장은 도시계획 또 전통한 또 부시장을 경험한 분이시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지금 주장하시는 것은 대자보 도시가 차기 정부에서도 우리 지방 정부에서도 연속적으로 되기를 바란다. 그런 그 의사를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근데 역설적으로 파리에 꼭 가셔서 제가 이제 남편도 같이 갔을 때 가자고 해가지고 파리는 꼭 가보시려면 나폴레옹이 직접 했던 하수도 박물관에 꼭 가보시는 것이 아주 좋은 경험이 됩니다. 그만큼 하수도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과감한 그 물청소를 하고 오염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친환경에 대한 마인드가 온 시민들이 공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청소를 해가지고 먼지나 미세먼지나 이런 물을 깨끗이 청소를 다 했기 때문에 청정한 공기에 대한 이런 가치를 알려지고 한자나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천심한자나 이런 사람들이 느끼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 그 광팬들이 이제 방금처럼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한편으로 봤을 때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광주시 교통정책위원회실장 이창호입니다. 사실 오늘 대자보 관련해 우리 포럼이 있다고 해서 뭐 듣고 배우기 위해서 이제 이 자리에 참석했는데 또 이런 토론의 기회까지 주셔가지고 사실 이제 어렵고 좀 상당히 불편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자보 도시가 사실 민선 8기의 그뭐 교통분야 확보였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당시 뭐 자장께서는 뭐 기획 실행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런 역할까지는 못했고요. 사실 지원 역할은 조금 했었는데 저도 뭐 나름 이제 신석기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뭐 평가에 대한 미션을 주셔서 잠깐 뭐 그 내용을 평가를 좀 하자고 하면 저도 뭐 마찬가지 아쉬움이 많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뭐 먼저 조금 행정이랄지 시민 또 시민사회단체가 준비를 하고 이 대자보 도시의 비전이랄지 정책이 발표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시민이나 우리 행정은 이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시장님께서 먼저 이제 대자보 도시에 대한 비전을 선포하고 사실은 행정에서 뒤따라가다 보니까 아까 신세기 국장님 말씀하신 그런 좀 애로사항이랄지 아쉬움이 많이 나타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사실 일례로 시장님이 대자보 도시 비전을 발표한 1년 후인가 아마 강주연구원에서 이제 기본구상이 나올 정도로 사실은 행정이나 우리 연구원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제 뒤따라가는 형국이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좀 대자보 정책이 실패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사실 이제 이어서 아까 1단계 구간에 이제 그때 당시에도 이제 도로 다이어트라는 표현을 되도록 안 쓰자 거부감이 있다 아까 대표자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내용 때문에 이어서 1단계 구간에 대한 북구시에 우리 이제 보행 공간이랄지 자전거 간선도로망을 좀 이번 기회에 한번 해보자고 이제 기획을 했었는데 그 내용 역시 이제 전혀 추진이 안 되고 현재까지 와버려서 상당히 저 개인적으로도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지금 이제 7월 1일이면 이제 대한민국 최초로 이제 광역 행정이 이제 통합하는 전남권 통합특별시가 출범을 하는데요. 상당히 이제 기대 반 두려움 반이 있습니다. 여러 상황이 있겠지만 특히 이제 행정 체계랄지 교통 운영 체계가 전혀 다른 이제 전남 광주가 이렇게 통합을 하다 보니까 교통 정책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될지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그런 내용을 좀 참고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것도 사실인데요. 오늘 이제 우리 윤철 박사가 여러 고민을 좀 해주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고 사실은 오늘 그 발표 내용이 지금까지 이제 시에서 고민했던 내용이자 앞으로 가야 할 정책 방향은 분명히 맞습니다만 저도 사실 이제 시에서 지금 교통 업무를 한 15년 정도 보고 있는데 교통정책연구실이라는 부서가 지원하고 이런 연구하고 기획하는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연구까지 하는 부서고 계획이나 실행하는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저희의 얘기가 이렇게 현실 와닿지 않는 그런 좀 상황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중요한 가동기 시기에는 이러한 고민이랄지 이런 정책들이 공약이랄지 정책 방향에 충분히 좀 담아가지고 조금 더 이제 바뀌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제가 그 행정통합이 논의된 올해 1월부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지자체의 설명회를 다니게 됐었는데 21개 시군구를 다니다 보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우리 주재 발표자와 마찬가지로 교통에 대한 수요가 가장 많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버스를 조금 더 넣어달라, 광역 PRT랄지 광역 철도를 넣어달라 이런 데 요구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이제 조율해 나가고 현실화할 건가 이런 부분을 같이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특히 이제 아까 그 교통수단 분담률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이 수단 분담률은 저희가 그 연구실에서 하는 교통관리 기초자료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여기 아까 주제 발표하시는 우리 윤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과연 그 분담률이 맞는지 저희도 사실은 의문입니다. 또 이거 외에 우리 이제 국가교통 TV에서 발표하는 이제 분담률이 있습니다. 여기하고 저희가 발표하는 중간값 정도가 정확한 이제 분담률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든지 이제 대중교통 분담률과 전환하는 게 가장 큰 숙제이고요. 사실 이제 전남 같은 경우는 승용차 분담률이 비공식 발표지만 한 8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 높은 승용차 분담률을 대중교통으로 전환하기에 우리가 어떤 내용을 고민해야 될지 오늘 상당 부분 이렇게 많은 내용을 주셔가지고 저희한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오늘 그 주신 여러 의견들 또 오늘 주제 발표 내용을 참고로 해서 민생 국기에 교통정책 방향이 또 많은 변화와 혁신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플로에 말씀하신 분들은 자유롭게 말씀하십시오. 시간과 제약을 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교통수단별 교통 분담률에서 자전거까지는 이제 통행을 위한 그런 거지만 가령 우리 전기 그 정도는 교통 분담률에서 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교통이라고 할 때는 어디에서 어디를 가는 것을 목적으로 할 때 지금 그때가 이 정책의 대상이기 때문에 좀 그것이 아닌 경우는 좀 빼고 우리가 걸어가는 것도 그러면 그 교통 분담률로 좀 넣어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그런 논반 진반해서 그건 좀 빼고 나머지 자전거로 출퇴근을 한다든가 이런 정도의 자전거 이상의 교통수단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저는 우리가 이제 시민들 대상으로서 여론조사를 해보면 교통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물어보면 불법 주차 좀 해소했으면 좋겠다. 이게 시민들한테서 제일 많이 나오는 의견입니다. 이게 불법 주차는 집 밖으로 나오는 순간 나는 어느 순간에 그냥 늘 집에 들어갈 때까지는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불법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 어떻게 시민들의 일상적 안전을 확보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갖고 교통 쪽에서 좀 해주면 이게 교통 쪽이인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좀 답변을 드리면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 수단 부담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이제 기타로 분류된 게 이제 도보하고 우리 자전거 피해비 묶여가지고 이제 기타 수단 부담률로 이제 6에서 한 7% 정도 저희가 통계를 잡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아까 주제 발표하신 분도 말씀하시지만 최근에는 이제 그 PM이랄지 자전거 보행이 사실 이제 퍼스트 뭐 라스트 마일로 이렇게 분류되다 보니까 거의 이제 교통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해서 교통 수단으로 이제 분류는 현재는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주차 문제는 어느 뭐 지자체나 어느 도시나 이제 고민이 많은 부분인데요. 사실 이제 주차는 이제 정책도 있지만은 이제 시민의 정서랄지 문화도 좀 바뀌어야 될 것 같고, 하여튼 뭐 좀 풀어나갈 가장 어려운 숙제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계속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최지현 의원님께서 시의회 환경복지위원장 최지현 의원입니다. 오늘 그 토론의 이제 주제가 지금 저도 계속 관심을 가졌던 분야이고, 그다음에 저도 한 2023년도에 아까 우리 임낙병 대표님이 사례로 말씀하셨던 파리, 그다음에 네덜란드 등에서 자전거 이용이 매우 높고, 그러니까 자전거 이용률이 높다는 거는 이런 이제 대중교통이나 그다음에 이런 보행 여건들이 굉장히, 그다음에 거기에도 연결되어 있는 게 도시계획 등이 우리가 좀 이렇게 부러워할 만한 이제 도시 사례여서 갔다 왔었고, 또 그 지역의 이제 도시 정책들을 봤던 기억이 좀 납니다. 근데 이제 우리 광주를 어떻게 이걸 접목시키고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이제 고민했던 부분의 연장이었는데, 여기 하나 이제 더해진 게 광주 전남 이제 통합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래서 오늘 발제하신 분이 이제 광역교통망까지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오늘 토론회가 그 아까 이제 뭐 자전거 중심으로 이야기됐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조금 이제 그 타겟에 대한 부분은 이제 오늘은 뭐 의제를 이제 던진 거다라고 이해를 해도 좋겠고, 제가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체적인 거 공감하며 여기에 정책의 연장선으로 이제 광주시가 현재 대자보 도시를 표방을 하고 이렇게 추진했지만 이게 한 몇 년간으로 완성하기는 어렵죠. 근데 처음에 이게 출발을 하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중장기적인 계획과 또 이제 실행에 대한 평가도 하면서 보완해 나가야 될 텐데, 이제 이게 어떻게 이어질 건가 하나 하고요. 거기에 이제 지금 이제 도시철도 2호선이 내년이면 이제 시범 운영을 하고 공식 개통은 내년 말이나 그다음 초가 맞습니까? 이제 이렇게 될 건데, 걱정이 되는 거는 아까 지금 현재 시내버스에 대한 중고경제로 인한 여객 예산 3천억 넘게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지금 도시철도 1호선 하더라도 그냥 400, 500억 적자, 그다음 2호선까지 하면 이제 적자 부분이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시민들의 이런 그 교통을 불편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목적까지 또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시간이 안전하게 또 이렇게 이제 쾌적하게 이동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2호선 이것에 대한 논란도 굉장히 많았지만 결국 이게 이제 개통된 이후에 이게 연계되고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이제 이 부분이 실은 좀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약간 대자보 도시, 그러니까 단체장이 이거를 던지고 후속으로 따라가다 보니까 그 다음에 또 시장이 연임되지 못하고, 뭐 시장이 연임되지 않는다고 해서 뭐 정책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이제 이어지도록 할 것인가. 그 다음에 2호선 개통과 함께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 뭐
아까 이제 도로 다이어트가 아니라 도로에 대한 이용을 방법을 변화시키는 거다. 그래서 지금 일단 워낙 민원이 많아가지고 시급하게 이제 도로 복귀하고 개통을 했습니다만 시원하게 그냥 뚫렸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도 그 다음에 이제 단계가 없는 거예요. 이제 선거 공약 맞물려 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을 또 얼마 뒤에 또 토론회가 있더라고요, 주관해서. 그래서 이걸 이제 계획으로 빨리 반영시켜서 이 정책이 현재는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계속 연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시와 그다음에 시민사회, 그다음에 의회가 좀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의견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마이크 들었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광주 전남 뭐 이렇게 페인트를 그렇게 있어서 이번에 이제 통합되는 전반적인 요선에 대한 얘기가 아닌가 싶었는데 말씀 전하실 때 광주 중심으로 말씀하시는 것에서 그 부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순천에서 목포, 나주 그리고 저쪽 뭐 담양, 장성, 담양 쪽 공성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좀 이렇게 접근됐으면은 좋을 텐데 뭔가 길은 있긴 있는데 너무 복잡하고 뭔가 좀 소프트웨어도 있어야 될 것 같고 하드웨어도 중요한가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몇 가지 얘기가 나온 것 중에 있는데 제가 호주에 버스라는 곳을 가봤는데 거기서는 그 버스를 그냥 무료로 타더라고요. 그러니까 무료로 타니까 저같이 관광객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막 타고 다니고 뭐 이리저리 막 내리고 또 바로 그 옆길에 또 거꾸로 오는 버스가 있고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운영되냐 물어봤더니 돈 버는 사람들이 돈을 낸다는 거예요. 그 돈 가지고 돈 운영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우리도 좀 돈 버는 사람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버스가 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라도 한번 무료 버스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까 그런 얘기가 좀 나왔어요. 한번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 파리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제가 니스를 갔다 왔어요. 니스도 아마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거기 보니까 자전거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저는 자전거 도로가 그냥 우리 보도의 한쪽에다가 자전거 도로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도로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딱 띄어가지고 한 차선을 양방향으로 나눠서 가는 자전거, 오는 자전거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전거들이 신호를 잘 지켜요. 사람이 지나가면 항상 딱 서 있어요. 미리부터 서 준비를 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전거를 아주 기가 막히게 잘 해놨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니스에 가면은 해변으로 그렇게 큰 산책로가 있는데 그걸 영국인 산책로라고 그렇게 말하대요. 이름을 그렇게 붙였다고요. 그 사람들이 뭐 이렇게 좀 만드는데 기억을 한 모양이에요. 근데 거기도 보면은 도로는 2차선밖에 안 돼. 2차선. 그리고 2차선인데도 뭐 이렇게 다 잘 지켜가지고 앞에 가는 차 뭐 좀 서 있어도 전혀 빡빡거리지 않고 쭉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옆에 자전거 도로 쫙 있어요. 그리고 거기 이제 물론 신호등 같은 데가 아닌 경우에는 그 보행자들이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자전거 굉장히 빠른 속도 많다고요. 그 다음에 그 길로 또 이렇게 뭐 인라인 스케이트인가 뭔가 그런 거 타는 사람들도 막 빨리 가는 사람들은 그 길을 타고 달리기 하면서 제가 이게 산책하는 게 아니라 업무를 보는 것이다. 이게 보니까 일하러 가는 거예요. 일하러 가기 위해서 그 길을 타고 자전거 더 가고 물론 이제 운동하는 사람들 또 있기도 하고 일부 자전거랑 그냥 넓은 보도에서 타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런 점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거기는 웬만한 작은 도로까지도 다 자전거 도로가 있어요. 자전거. 저는 거기 가기 전까지는 자전거 도로 이 불편하게 보행로 한쪽 차지하는 이거 뭐하러 만들어놨어? 이 모씨가 뭐 자전거 한다고 해갖고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해가지고 별로 안 좋게 생각을 했었는데 야 이거 정말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길이 만들어야 돼요. 정확한 길이 만들어져야 그런 걸 하라 그렇게 말라 그렇게 얘기하지 지금처럼 가다가 끊기고 뭐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거기는 일방통행들이 많더라고요. 일방통행들이. 그리고 차들이 이 인도가 이 도로하고 그 턱이
거의 없어요. 그래갖고 인도의 한쪽 부분까지 차가 올라와서 주차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길이 넓은 길이 있는데 양쪽을 전부 다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고, 물론 뭐 돈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길이 일방통행 길이에요. 일방통행 길. 그래서 우리가 일방통행 길하고 너무너무 불편한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그 차들이 주차를 받아가 제가 시내 안 나가는 이유가 그것 중 하나예요. 어디다 주차를 해야 될지 골치 아파서 사실은 안 나가는데, 만약에 그런 게 해결된다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시내에 많이 나오고 자전거 타고 많이 나오고, 그러면 뭐 시장 활성화되고 광주가 새로운 모습으로 그렇게 바뀌게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또 이제 만약에 뭐 출장도 다니시고 관계자들 하시겠지만 좋은 것들을 적용했으면 좋겠다. 제가 단편적으로 보고서 느낀 점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 길게 얘기 죄송합니다. 저는 간단하게 그렇네요. 제가 이번에 이 포럼을 하면서 생각했던 것이 하나는 우리 집 근방 스타트 포인트에서는 버스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강주역에서 저기 송정역까지 서울분을 모시고 쭉 가는데 서울분이 그러는 거예요. 왜 여기는 버스가 안 보여요? 진짜 안 보이더라고. 진짜 내가 보니까 나도 그냥 무심코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것이 하나 포인트고, 그 다음에는 아까 교통이 그냥 복지가 아니고 경제다, 그 말씀을 저는 하고 싶어요. 근데 담양이 엄청 세수가 좋다 하거든요. 강시 사람들이 가서 다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최근에 또 장성을 갔더니 차량원이라고 담양보다 더 좋아졌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세수가. 거기는 좀 교통이 불편한데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차피 통합도 되고 그랬으니까 전남 전체가 고흥, 장흥, 보성 그것까지도 세수가 좋아졌다. 그런 교통을 좀 구상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또 자리에 앉아서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기본적으로. 네, 안녕하세요. 마이크를 잡았으니 저는 기본소득당 최고위원 신지혜라고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즘에 광산에서 광산구민들 많이 만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 전남 광주의 교통을 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여러 가지 고민들 그리고 해법들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많이 배우러 이 자리에 오게 되었고요. 저는 소감을 말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은데, 우리 임낙평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주민 투표로 자동차 이용을 불편하게 하는 것을 만들었다라는 것들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교통을 이 기후 대응을 위한 어떤 해법으로 어떻게 해 나갈 수 있을까 같은 고민들 더 많이 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광산구에 있다 보니까 정말 많은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주로 만나게 되는데, 이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통학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하게 만드는 길이 또 자전거를 이용하기 쉽게 만드는 도로를 만드는 길이겠다라는 생각 많이 들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초등학교 정도 졸업하면 자전거 정도는 탈 수 있어야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자전거를 타는 것이 균형 감각을 익히는 것이기도 하고 몸을 어떻게 쓰는가의 문제이기도 한데, 그런 교육들이 정말로 제안해 주신 것처럼 학교에서 좀 잘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동시에 또 하게 됐습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들 저도 당 차원으로 꼼꼼하게 고민하고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 하실 말씀 계실까요? 제가 준비해온 얘기가 아까 빠져가지고 얘기하려고 한 2분 정도 남겨놨습니다. 녹색교통, 대자보, 자전거 친화도시 2035년 비전. 첫째, 100% 시내버스, 전기차 혹은 친환경차.
시장이 타는 차를 비롯해서 모든 공공기관의 차량은 100% 지금부터 추진을 해서 2035년 최환경차. 2035년이면은 내연기관은 등록 가져주지 말자. 등록 금지. 여기는 유럽연합, 앞서 얘기한 건 유럽연합의 각 도시나 국가의 정책입니다. 그거 했으면 좋겠다. 자전거 도로 자료 보면 몇 킬로 600 그러지 말고 진짜 자전거 탈 수 있는 도로 2035년까지 전용 도로 한 600km 확보. 그 다음에 대중교통 지금 승용차가 반이고 한 31, 2%인데 역전시켜서 대중교통을 2035년이면은 50에서 55%. 그 사이에 얼마나 천문학적 돈 들여서 지금 도시철도 만들고 BRT 한다고 그러고 뭐 하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또 강점이 있기 때문에 한 55%. 그 다음에 자전거는 지금이 12%에서 그때쯤이면은 한 15%. 승용차는 한 30 이하로 이렇게 하는 정책적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바이크 쉐어링하는 우리가 탈함께 지금 저 부도 상태입니다만은 파리가 맨 처음에 할 때 7,000대였거든요. 지금 2만 대. 2만 대 하면서도 일자리를 창출하는 거 아니에요. 선순환을 하니까 렌탈을 하니까 우리 한 5,000대. 2035년까지 지금 몇백 대를 매년 이렇게 그리고 그것이 비즈니스가 되면은 시 돈 안 들어가도 자동적으로 돌아갈 수 있거든요. 그런 정도 이렇게 비전을 좀 설정을 해서 누군가 그런 거를 공약하는 후보가 있으면 좀 이렇게 나는 투표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민간 단체나 이런 쪽에서도 부분이지만은 그런 거 의견을 좀 모아서 써서 발표도 하고 공약하라고 시장 출마한 사람들 광주 특별시장을 비롯해서 목포 뭐 이런 시장들이 그런 걸 공약하고 또 의회 이런 사람들 구청장 그런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관심을 가져서 그런 진짜 국민 생활에 민생에 가까운 이런 공약을 좀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운동을 부분적으로나마 체계적으로 안 되더라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을 말씀드립니다. 주최하신 분은 대표자셔서 오늘 발언거리까지 들었습니다만은 녹색당이나 환경당을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아직도 시들지 않는 나이에 비해서 쉽지 않은 이 열정이 살아있다는 것이 건강의 비결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느낀 것 중에 기본소득당 최고위원께서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선진국이라고 말은 하지만 제가 시민의 체감을 못했는데 이 자리에서 우리 이제 그 선진국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스위스 쥐리히에 제 아는 친구가 그 코트라 거기 지사장을 해가지고 가가지고 주민들하고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들 늦은 밤에 휴일날 만나서 지역사회를 어떻게 바꿀까 고민이 있으면 계속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으면 집에서 맛있는 음식도 가져 나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무르익어서 진정한 커뮤니티가 만들어져가지고 스위스가 영세 중립국이고 주민자치의 모범국이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이 생각났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시장은 어떤 시장이 돼야 되는가 저는 오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대자보 도시를 영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최지연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다음 차기 시장이 이 대자보 도시 2.0을 새롭게 또 만들어서 방금처럼 또 발전된 모습으로 되기를 바라면서 제가 이제 임남평 선생님께서 잘 아시는 분 중에 박용남이라고 가 있어요. 실은 제가 광주시 근무할 때 그분은 대전시에 저하고 똑같은 직책에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어가지고 저하고 그 마음이 통해가지고 지하철을 반대했던 두 사람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박용남이는 대전에서 잘려가지고 방금처럼 보따리를 싸가지고 꾸리찌바로 향해서 가가지고 자연이 내려라는 시장을 만나서 꿈의 도시 꾸리찌바라는 책을 썼어요. 그리고 최근에 또 그거 이제 업데이트한 자료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광주하고 똑같은 게 뭐냐면 광주도 버스를 만드는 회사 기아자동차가 있었고 꾸리찌바에도 똑같이 버스를 만드는 회사 볼보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회사가 있는 것을 어떻게 이게 광주 대중교통에 그걸 접합을 할 건가 해서 그 유명한 굴절버스의 탄생지가 꾸리찌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굴절버스 그리고 버스 전용차로를 중앙차로로 해가지고 그 사람이 또 대통령의 그 자유민주연합가 욕심이 있어가지고 MB가 초대해가지고 서울시장실에 가연도 하고 그래서 서울시가 중앙차로제를 도입하는데 홍보용으로 써먹은 것처럼 되고 있습니다. 여하튼간에 그 사람은 세계적인 방금처럼 꾸리찌바하고 환경도시 그다음에 대자보도시를 만들었는데 우리 광주의 새 시장이고 그런 훌륭한 시장이 나오기를 바라면서 오늘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